안녕하십니까, 서치로드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무서운 이야기 모음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겨울 계절에 맞진 않지만 그래도 무서운 이야기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번 컨텐츠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분위기도 이렇게 무서운 분위기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좀 으스스한 느낌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분위기를 살려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어렸을 적 실제로 경험한 저의 경험담이에요. 저는 강동구에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강동구 근처에 하남시라는 곳에 살고 있고요. 이것은 제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에 겪었던 실제 얘기입니다. 저희 동네에 상일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상일동에 육교가 하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하철도 없고 지금처럼 대중교통이 아주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상일동의 그 육교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이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어딜 가든 다 거기서 버스를 타야지 갈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꿈에서 꿈을 꾸는데 그 버스 정류장이 나온 겁니다. 그 버스 정류장에서 그 전형적인 정사자 아시죠? 검은색 복장을 하고 얼굴이 하얗게 변한, 그리고 입술은 새까만 입술을 가진 저승사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곤 저한테 대뜸 사진 한 장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 사진을 봤습니다. 근데 너무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바로 저의 지금까지도 연락하는 저의 친한 친구 승학이라는 친구의 사진이었던 거예요. 그 저승사자는 저한테 대뜸 말했습니다. 얘네 집 어디야?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이거는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은 승학이한테 나쁜 일을 하려는 사람 같다.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꿈이었지만.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저 이런 친구 모르는데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승사자는 아무 대꾸도 없이 확 뒤를 돌아서더니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서 또 다시 꿈을 이어서 꾸는데 이번에는 어떤 버스에서 할머니가 내리시는데 저기 그 시골에서 사시는 평범한 할머님이었어요. 근데 그 할머님이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나이 많으신 할머님들 계시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면 도와드리라고 교육을 받았으니까 짐을 이렇게 도와드렸죠.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해서 짐을 내려드렸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아이고 학생 너무 고마워. 내가 지금 시골에서 우리 손자 집을 찾아왔는데 집이 당치 어딘지 모르겠다고 이러면서 사진 하나 딱 보여주는데 아까 그 승학인 거예요. 저는 그때 마음이 딱 풀리면서 반가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할머니 저 승학이랑 제일 친한 친구예요. 승학이랑 같은 반이고 제가 그 친구 집 제일 잘하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신이 나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집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 설명을 다 듣자마자 얼굴이 싸늘하게 변한 겁니다. 그때 뒤를 확 뒀는데 뒷모습이 저승사자였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라서 온몸에 땀이 다 젖은 상태로 잠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깼습니다. 그 상태로 이제 아침이 돼서 학교를 갈 시간이 되어서, 평소 저희가 8시에 막 학교를 간다 치면은 7시 한 반쯤에 가서 학교에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승학이를 아무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미안하다 하면서 승학이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내 친구 승아이가 학교를 안 오는 거예요. 한 번도 학교를 안 온 적이 없던 친구가 1교시가 지나고 2교시가 지나도 학교를 안 오는 겁니다. 저는 온몸이 타들어갔어요. 나 때문에 승아이가 잘못된 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로 너무 초조해서 수업도 제대로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점심시간이 돼서 점심을 먹고 그 시간이 되자 그때서야 승학이가 학교에 오는 겁니다. 너무 저는 반가운 마음에 승학이를 부르면서 야, 너 왜 이제 왔어? 너 어제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물어봤죠. 아무 일 없었어? 아무 일 없었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야, 너 어떻게 알았어? 야, 말도 마 이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 승학이네 할머님이 어저께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해외여행을 가게 된 어떤 딸과 엄마의 이야기예요. 이 딸의 이름을 영희라고 할게요. 영희는 나이는 7살이에요. 유치원을 다니는 유치원생 여자였습니다. 평소 영희는 굉장히 소심하고 좀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말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고 엄마한테 때를 쓰거나 뭐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요. 되게 소심하고 말 없는 그런 새침대기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랑 단둘이 첫 해외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그 여행지는 바로 예전에 터키였던 나라였어요.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터키라는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터키라는 나라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나라였어요. 그래서 많은 골동품들이 유명한 그런 나라였다고 해요. 그래서 여행 마지막 날에 쇼핑을 하기 위해서 가게를 돌아다니다가 엄마와 딸이 같이 어떤 허름한 골동품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골동품 가게에는 정말 진귀하고 오래된 물건들이 많았다고 해요. 워낙 그 터키라는 나라가 역사 오래된 곳이었으니까 말이죠. 근데 많은 그런 골동품 중에 어떤 하나의 인형한테 딸이 영희가 꽂힌 듯이 그 인형을 계속 바라봤던 거예요. 그 인형은 너무 낡은 저 구석에서 너무너무 낡아 있는 기분 나쁘게 낡아 있는 삐에로 인형이었어요. 그 삐에로 인형은 엄마는 보는 순간 좀 꺼림칙하고 느낌이 이상했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는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영희는 딴 거는 관심에도 없고 그 삐에로 인형한테만 눈을 주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뭐 살 거 사고 엄마는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영희가 한 번도 엄마한테 하지 않았던 뭐 사달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도 그동안 엄마한테 뭐 사달라거나 그런 조른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나 저 인형이 너무 갖고 싶어. 저 인형 내가 가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는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인형이. 기분 나쁘게 웃고 있는 그 인형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렇지만 영희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나한테 사달라고 한 물건이니까 그래, 우리 딸의 의견을 존중해서 사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장한테 얘기했어요. 저 인형도 사고 싶다. 그런데 딴 거에는 다 가격이 붙어 있는데 그 인형한테만 가격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가격 얼마인지 알려달라, 사고 싶다. 그 사장이 표정이 좀 이상하게 변하더니 이 물건은 파는 게 아니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그런 게 어딨냐, 돈 잘 쳐드릴 테니까 팔아라. 사장이 안 판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영희는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거 꼭 갖고 싶어, 꼭 사줘 이렇게 안달을 난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사장한테 애걸복걸하면서 제발 팔아달라, 제가 2배로 3배 드리겠다, 얼마인지 얘기해달라. 그러니까 그 사장이 결국에는 곤란한 듯 한참을 고민하다가 줬소. 내가
돈은 받지 않고 그냥 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원칙을 꼭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뭐냐고 하니까 절대로 딸과 이 인형을 단둘이 있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엄마는 처음에는 너무 황당한 얘기였어요. 근데 뭐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그래서 인형을 받아와서 사장이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절대로 인형을 단둘이 있게 하면 안 된다고. 알겠다고 하고 그 인형을 받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귀국을 했어요. 귀국을 하고 엄마는 휴가가 다 끝났기 때문에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출근을 해서 이제 그 사장이 했던 얘기는 잊어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문득 그 생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장의 말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출근해서 나왔고 우리 딸 방학이어서 유치원 안 가서 집에 있고 애 아빠는 지금 출장 갔고 그때부터 안 좋은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불안한 기분이. 이 엄마는 회사한테 얘기를 하고 빨리 택시를 타고 집으로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집에 영희한테 전화를 했죠. 근데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너무 불안한 거죠. 엄마는. 이거 뭔가 불안하다, 느낌이 안 되겠다. 집에서 막 도착하자마자 바로 막 문을 열고서 이름을 불렀어요. 영희야!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 집은 주택이었는데 2층짜리 집이었어요. 근데 영희의 방은 2층에 있었던 거죠. 엄마는 계단을 막 올라가면서 2층에 딱 다다랐을 때 아무 일 없길 너무나도 바랬어요. 근데 엄마의 그 외침에 영희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근데 영희의 방에 요만한 틈이 있을 정도로 살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문을, 너무 떨리는 마음을 진정하고 문을 슬쩍 열었어요. 그런데 너무 황당한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원래 영희의 침대는 하얀색 시트로 되어진 침대 시트를 썼다고 해요. 그런데 그 침대 시트가 새빨간 피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영희는 온데간데 없고 그 기분 나쁘게 생긴 그 삐에로 인형이 침대 위에 혼자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삐에로 인형이 평소 자기가 보던 그 모습과 좀 달랐어요. 좀 더 사람 같아지고 좀 더 기분 나빠지고, 더 중요한 건 입 주변에 아주 뾰족뾰족한 이빨들이 수십 개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 사이사이에 새빨간 피들도 이렇게 붙어 있었다고 해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엄마는 온몸에 힘을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지도 않고 생각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광경이기 때문에. 근데 그 순간, 그 말도 안 되는 순간에 삐에로 인형이 이러는 거예요. 또 단둘이 남았네? 자, 다음 이야기는 제가 커뮤니티에서 가장 섬뜩하게 읽었던 어떤 사연이에요. 제가 자주 하는 커뮤니티에 어떤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뭐냐면 남편의 꿈 때문에 고민하는 어떤 젊은 아내의 고민글이었어요. 내용은 뭐냐면 이 신혼부부가 있는데 어느 날부터 이 남편이 너무 끔찍한 악몽을 꾼다는 겁니다. 그냥 악몽 정도가 아니라 이 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정도였어요. 꿈의 내용은 이러했다고 해요. 이 남편이 꿈을 꾸면 기다렸다는 듯이 어떤 존재가, 그 존재는 어마어마하게 근육질의 큰 악마 형상을 한 존재라고 해요. 그 존재가 나타나서 이 남편의 사지를 절단하는 그런 꿈이라는 겁니다. 너무 끔찍한 꿈이잖아요. 이 남편은 그 꿈에서 말도 안 되지만 정말
그 고통을 그대로 다 느꼈다고 해요. 저희가 악몽을 꾼다고 해도, 그런 꿈을 꾼다고 쳐도 그 고통이 느껴지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남편은 그 고통을 다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마다 그런 악몽을 꾸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 남자가 너무 끔찍하고 너무 힘들어해서 살도 쪽쪽 빠지고 직장 생활도 못하고 아무런 생활을 전혀 못하는 정도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진짜 진심으로 걱정을 해서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린 거예요. 그 전에 뭐 병원도 다녀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잠만 자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존재가 나타나서 이 남자의 사지를 자르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무서운 꿈을 꿨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그 꿈 때문에 이 남자가 너무 괴로워서 고통스러워한다는 그런 사연이었어요. 댓글창에 난리가 났죠. 뭐 주작이다, 뭐 이거 말이 안 된다, 주작이다, 뭐래다. 뭐 어떤 사람은 이게 진짜면 어떡하냐, 근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거의 다 이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제가 봤을 땐 진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여자는 그 남자가 다녔던 뭐 병원 상담 기록, 그런 영수증 같은 거, 그런 것도 첨부해서 올렸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거는 진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서 한 6개월 지났나? 사람들은 뭐 그게 다 주작이라고 느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떤 뭐 어그로 끌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꾸며낸 이야기다,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너무 궁금해서 뭐 글 쓴 거예요. 6개월 전에 남편 악몽 꾼다고 올렸던 그 젊은 와이프분 글 이유 근황이 너무 궁금하다, 그런 걸 누가 쓴 겁니다. 그 사람들 댓글에 막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믿은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막 그래요, 막 맞아요, 너무 궁금해요, 그 남편분 어떻게 됐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런 글이 막 쭈르륵 올라왔어요. 그러고서 뭐 한두 달 있다가 그 글 쓴 아내분의 새로운 글이 올라온 거예요. 그 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글을 시작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남편 2달 전에 하늘로 갔다, 이런 내용이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사인은 뭐냐 하면 심장마비라고 해요. 심장마비로 자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무덤덤하게 그렇게 글을 마쳤어요. 저는 이 내용이 제가 실제로 라이브로 다 봤던 내용이고, 지금까지 살면서 봤던 글 중에 가장 무서운 이야기였어요.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고.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 역시 일본에서 있었던 어떤 중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떤 중이 있었어요, 일본에. 이 중이 일본에 불교를 공부하는 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그 대학에 진학을 해서 이 스님이 대학 공부를 하는데, 그 주변에 애견 카페가 있었다고 해요. 거기에는 이제 그 학교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한 몇백 미터 가면은 유일하게 있는 그 애견 카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스님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예쁜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양이를 만지면서 너무 귀엽다 이러고 있는데,
그 사장이 갑자기 나오더니 불같이 화를 내더란 겁니다. 왜 남의 고양이를 말도 안 하고 만지냐고. 그래서 그 스님은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옆에 대학교 다니는 불교 공부하는 학생인데 제가 실례를 저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상점 주인이 좀 갑자기 바뀌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랬군요. 학생인지 몰랐어요.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혹시 이 고양이 좀 하루에 몇 시간씩만 돌봐주고 이래줄 수 있나요? 그럼 제가 하루에 일당으로 50만 원씩 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 듣고서 좀 너무 좋은 조건이잖아요. 하루에 그냥 고양이랑 놀아주는데 50만 원을 준다? 그렇게 잘 되는 가게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당장 이렇게 선뜻 하겠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학교에 학과장 선생님한테도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내일 말씀드리겠다고 다시 오겠다고 하고 일단은 그 얘기를 하고 다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가서 학과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너는 아직도 그렇게 불교 공부한다는 놈이 그럼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면 되겠냐고. 그런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러고서 그 돈 욕심은 났지만 그 스님은 가야주고 그 대학생은 가야주고 제가 이러이러해서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장은 그건 그렇고 알겠다고 그러면서 캔커피를 갖고 온 거예요. 캔커피를 4개를 갖고 와서 아무거나 하나 드시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걔가 알겠다고 해서 캔커피를 이렇게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해서 까서 마셨다고 해요. 마시고서 잘 마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러고서 이제 이 친구가 다음에 한 번 더 그 가게를 지나가다가 그 사장을 만나게 된 거예요. 또 그때 또 그 사장이 와가지고 캔커피를 또 3개를 갖고 와가지고 아무거나 하나 마시라고 한 잔 마시고 가라고 마음에 드는 거 드시고 가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또 이렇게 한 잔 마시고 갔대요. 그러고서 이제 그 친구가 졸업할 때쯤 돼서 그래도 그 상점에 생각이 나더랍니다. 사장이.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 상점 사장한테 저 이번에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절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래저래 얘기를 하고서 이제 못 찾아뵐 것 같아서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장이 그래 너무 잘 됐다 이러면서 또 커피를 한 잔 권하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거 마시라고. 근데 알겠다고 한 잔 마시고서 딱 마셨는데 또 한 잔 더 하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거절하고 이제 그러고 왔어요. 그러고서 한 몇 년 있다가 도쿄에서 연쇄살인범을 잡았다고 뉴스에 크게 났는데 그 범인이 바로 그 애견샵 사장이었던 거예요. 그 애견샵의 그 사장은 좀 특이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요. 그 사장은 욕심이 막 가득한 사람들만 살인을 하는 그런 연쇄살인마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살인마가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얘기했냐. 자기는 세상에 신이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오래전에 어떤 시골에서 애견 카페를 한 적이 있다. 그 당시 나는 되게 욕심 많은 사람들을 살인을 하고 들키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떤 중 하나가 와서 왔길래 자기가 시험을 해봤대요. 그래서 커피캔 4개에다가 하나는 독약을 가득 탄 걸 담고 4개를 주면서 마셔봐라. 근데 3번을 오는 동안 한 번도 그 독약 탄 것만 빼고 3개를 다 마시더란 겁니다. 맨 마지막에 독약 탄 거 하나만 남았는데 그 마셔라 이러니까 그걸 거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신이란 진짜 있구나 라는 걸 믿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합니다. 갑자기 너무 으시시해지는데요.
저 혼자 이렇게 무서운 얘기하니까 저만 이렇게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군부대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인데요. 제목은 오른쪽 손을 만지지 못하게 한 후임병이라는 제목의 이야기예요. 주인공은 강원도 쪽 산구석에 있는 어떤 군부대에서 군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군생활을 하다가 한 1병에서 3병쯤 하려고 했을 때 후임이 한 명 들어옵니다. 근데 이 후임은 겉으로는 멀쩡했어요. 아무렇지도 않고 빠릿빠릿하고 다 잘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오른손을 딴 사람이 절대 터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수정이 있다는 거죠. 딴 사람이 오른손을 만지려고 하기만 한다면 이 후임병은 기겁을 하면서 비명을 지르고 못 만지게 했어요. 그럼 다른 고참들은 그랬죠. 제가 뭐 오른손에 뭐 크게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후임병하고 이 주인공이 뭐야? TV가 왜 켜져? 뭐야? 뭐야? 죄송합니다. 갑자기 귀신이 나와가지고 귀신이 왔다 갔네요. 자, 이어서 얘기를 할게요. 다른 병사들은 오른손에 뭐 컴프레스가 있나 보다 이러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주인공하고 후임병하고 경계 근무를 나가게 된 거예요. 군대에서 경계 근무는 항상 2인 1조로 나가게 됩니다.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무조건 2명이서 같은 팀으로 해서 나가게 됩니다. 근데 같이 나가게 돼서 처음으로 이 후임병하고 좀 진솔한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이 후임이 서일병님 혹시 3년 전에 할아버님 돌아가셨습니까? 이러는 겁니다. 근데 이 서일병 속으로는 깜짝 놀랐대요. 자기가 군대 오기 전에 한 1년 전에 진짜 할아버님 돌아가셨거든요. 얘가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왠지 사실대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할아버님 잘 살아 계신데? 우리 할아버님 잘 살아 계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후임이 근데 왜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갸우뚱갸우뚱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 무당인가? 뭐 그 속으로 그 생각을 했대요. 그러고서 좀 나중에 또 이제 뭐 몇 달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친해져서 알게 된 건데, 친해지니까 이제 이런 후임병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너 근데 오른손 왜 이렇게 민감한 거야? 왜 이렇게 못 만지게 하는 거야? 무슨 일 있어?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 얘기 전에 이 후임이 주변에 고참들 있잖아요. 고참들의 죽었던 가족들이나 뭐 이런 거를 다 맞춘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 후임이 귀신을 본다는 그런 얘기가 파다했어요. 무당이다, 뭐 귀신을 본다 이런 얘기가 파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친해졌을 때 걔가 이제 물어본 거죠. 너 이 오른손 왜 못 만지게 하는 건지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은 군대 오기 전에 정말 망나니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막 맨날 여자 갈아타면서 만나고 이 여자 저 여자 막 맨날 만나고 잘생겼었거든요. 여자를 되게 가볍게 생각하고 그랬다고 해요. 되게 많이 놀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여자친구는 진심으로 이 후임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임을 진짜 사랑했던 여자였는데 이 남자는 후임은 그 여자를 뭐 진지하게 생각 안 했던 거죠. 진지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놀이개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고서 일단 또 딴 여자 만나러 뭐 술 마시고 이러니까 이 여자가 연락이 안 되다가 너무 슬퍼서 술을 마시고 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렇게 그냥
하루아침에 죽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이 난 이후로 이 후임이 정신 차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그 여자한테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죽고 며칠 있다가 꿈을 꿨는데 꿈에서 그 여자친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무 잘못했다. 너무 잘못했다고 그렇게 사죄를 하고 그랬어요. 사죄를 했는데 갑자기 걔가 눈물을 흘리다가 이미 나 죽었잖아! 그러면서 나 혼자 죽을 것 같아? 이러면서 그 남자친구의 오른쪽 팔을 딱 잡고서 절대 놔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 이제 너랑 항상 같이 있을 거야. 항상 같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꿈에서 깨어났다고 그래요. 그 다음부터 자기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 여자애가 자기 오른팔을 잡고서 쟤는 얼마 전에 누가 죽었고 누가 옆에서 붙어 다녀 막 이러면서 귀신 얘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여자친구가 얘기를 해줘서 그렇게 다 알고 있고 손을 못 잡는 이유는 딴 사람이 이 남자친구의 그 오른손을 잡으려고 그러면 너 저 사람이 이 손 잡으면 내가 저 사람 죽일 거야! 죽일 거라고! 이렇게 막 협박을 해가지고 절대로 못 만지게 했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이 주인공은 너무 무서웠다고 해요. 너무 무서운데 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 친구는 제대를 하고 나서 그래도 제대하고 나서도 후임병들이랑 연락을 좀 할 수 있으니까 당분간은 연락이 돼서 연락을 해봤는데 그 친구가 궁금했다고 해요. 오른손을 못 만지게 하는 그 후임병이. 그래서 걔는 잘 있냐? 어떤 후임한테 물어봤대요. 제대하고 나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후임병이 어느 날 화장실에서 자기 손을 이렇게 오른쪽 손을 자해하고 있었답니다. 자해하고서 거의 오른쪽 손은 절단할 정도로 자해를 하다가 걸려가지고 다행히 손은 살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의가사 제대를 했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은 어떤 헤어진 커플들의 이야기예요. 이 커플은 대학교 CC 였어요. 대학교 때부터 오랫동안 사랑을 키웠던 아주 예쁜 커플이었습니다. 이 남자랑 여자랑 너무 서로 사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오해 때문에 좀 소원해졌을 때예요. 소원해졌는데 그 사이에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거를 이 남자가 알게 됐어요. 남자친구가 알게 된 거예요. 너무 처음에는 너무 말도 안 됐죠. 너무 황당했죠. 그래서 황당한 마음에 당연히 뭐 연락이 와서 사과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여자친구한테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친구는 기다리다 그 여자한테 찾아가게 됩니다. 이 여자애는 대학교 근처에 있는 어떤 오피스텔에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그 오피스텔에 찾아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여자친구가 12층에 살았거든요. 12층에 올라가서 문을 이렇게 두들겼어요. 문을 두들겼는데 그 여자친구가 나오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를 보더니 야, 네가 여기 왜 왔어? 이러는 거예요. 남자친구는 너무 황당하잖아요. 남자친구인데 헤어지자는 말도 아직 안 했거든요. 아니 무슨 말이야 그게?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무슨 할 말? 지금 와서 무슨 말이 필요해? 이미 다 끝난 사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친구는 그 여자를 아직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나는 네가 나한테 사과하고 진정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 난 너랑 다시 만나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여자애는
아니 난 그러고 수 없어. 이미 네가 나 바람핀 거 다 알게 됐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되돌리냐고. 나 너랑 다시 만날 생각 없으니까 돌아가라고. 그리고 집에 딱 들어가려는 겁니다. 근데 이 남자는 너무 황당해서 이 여자 팔을 잡았어요. 야, 좀만 얘기 좀 하자니까. 그 남자애가 아 이거 나 이렇게 하는 순간에 자기도 의도한 게 아니지만 그 남자의 얼굴을 뺨을 때리게 된 거예요. 실수로 이렇게 팔을 뿌리치는 사이에 그 남자애는 따기를 딱 맞고 거절도 당한 사이에 따기를 맞으니까 잠깐 황당한 거죠. 근데 여자애도 다 당황했어요. 이 남자는 근데 순간 그 화를 참지를 못한 거예요. 여자친구의 팔을 잡고서 엘리베이터로 꽉 밀치면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 좀 하자니까? 근데 그 순간 말도 안 되게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륵 열리면서 여자친구가 엘리베이터 12층 아래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 남자는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질렀어요. 여자애는 떨어지는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했거든요. 이 남자친구는 너무 놀라서 어떡하지 이러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집에 도망가 버린 거예요. 경찰에 알리지도 않고. 그 다음날 난리가 났죠. 그 다음날 오피스텔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경찰에서 물론 타살이라는 증거가 없어서 사고사일 수도 있겠죠. 사고사일 경우를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경찰에서는. 그래도 조사는 해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용의자 남자친구를 부른 겁니다. 남자친구가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근데 남자친구는 예전에 사귀었던 사이지 지금은 이 여자친구가 바람펴서 헤어졌다. 그래서 만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만났냐 이렇게 물어봤는데도 그때 만나서 헤어지고 그때 이후로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그때까지 잘 살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경찰에서도 뭔가 꺼름직하긴 한데 뚜렷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남자를 잡아놓을 수가 없었어요. 범인을 잡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사건은 사고사로 종결이 된 겁니다. 그러고서 한 5, 6년이 지났어요. 5, 6년이 지나고 남자친구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직장을 갖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택배기사 일을 하게 된 겁니다. 택배기사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 남자친구는 이제 그 죽었던 여자친구를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직장도 갖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죠. 근데 우연찮게 또 자기가 일을 하는 그 배정받은 그 지역이 그 예전에 살던 그 오피스텔에 그 지역으로 갑자기 배정이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5년 만에 그 오피스텔에 방문하게 된 겁니다. 이 남자친구는 좀 기분이 이상했어요. 가기 싫었죠, 솔직히. 옛날 그 생각도 나고. 하지만 이건 일이니까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 남자친구는 그 오피스텔에 택배를 배달하기 위해서 방문을 합니다. 엘베를 딱 누르려고 하는데 마침 또 그날따라 엘베가 고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서 한숨을 쉬고 한층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한층 올라가서 이제 옛날 여자친구가 살던 그 12층 정도에 가까워져 왔을 때, 한 10층 정도 됐을 때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 남자는 그때부터 9층 딱 올라갔을 때부터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 소리가 12층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 남자친구는 살금살금 12층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12층까지 살금살금 올라갔을 때 이 똑똑거리는 소리가 갑자기 뚝 끊기기 시작했다고 해요.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지금 너무 긴장했나 보다 이렇게 여기고 12층을 지나서 13층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에서 또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남자친구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엘리베이터의 귀를 가까이 대보기 시작해요. 근데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 남자친구는 설마 하고 엘리베이터 밑에를 딱 봤다고 해요. 봤는데 저 밑에 저 아래에서 그 죽었던 여자친구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양쪽 엘리베이터 벽을 잡고 올라오는 겁니다.
NO! 자, 오늘 컨텐츠는 기묘하고 무서운 이야기 모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컨텐츠 재밌었으면 다음에 한 번 더 이런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재밌었으면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치로드였습니다. 너희 좀 찍어줄게. 1999년 다시 느껴나 그때 예쁜 그